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맨날 조르시는 워시앤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더러워진 제 차를 세차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워시앤토크 시간, 언제나처럼 휠과 타이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근황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연말이라서 여러분들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그러시죠? 예. 저도 요새 사무실에서 일적으로도 조금 바빴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모임이다 이래갖고 좀 밤늦게 막 퇴근하고 막 이랬더니 막 입술도 부르트고 막 별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오늘은 모처럼 제가 시간을 내서 다른 약속 안 잡고 세차만 딱 하려고 힐링하는 날 잡아가지고 지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풀 디테일링 이러면 막 2박 3일 동안 막 밥도 잘 못 먹고 막 하는데, 몸은 힘들지언정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탈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회사 일이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식한다고 막 이러느라고 막 잠 못 자고 이러면 여지없이 입술이 부러트던지 아니면 어디 뾰루지가 생기든지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디테일링은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제가 즐거워서 그런지 탈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곳으로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추억의 장소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저희 가족은 아니고 이제 저랑 와이프, 저희 부부한테는 발리가 조금 좀 뭐랄까 의미 깊은 곳이죠. 왜냐면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발리 그러면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좀 나서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지금 이제 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물놀이 하는 걸 좋아해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곳, 이제 동남아 쪽 중에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그래, 우리 오랜만에 지금 결혼해서 한 8년 만인가 그런데 한 번 더 가보자 이래가지고 발리를 다녀왔는데, 그때랑은 좀 다른 리조트를 썼지만 역시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진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가족, 새 가족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다가 그렇게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이라고 다른 모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사실 제일 소중하잖아요. 제가 맨날 촬영한다 밖에 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외여행 딱 가서 점수 한번 딱 따놔야 저희가 또 1년 내내 또 세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해외에서는 원래 크리스마스 시즌 이러면 연인들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보다는 가족들하고 이제 많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왜냐면 이제 크리스마스는 걔네들 우리 설날이나 이런 것 같이 명절이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이러면 친구들 만나고 그러느라고 되게 바쁜데, 진짜 크리스마스를 새는 서양에서는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셨던 질문은 답변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 궁금한 게, 차체에서 물이 건조되면 워터 수월인지 뭔가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비 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 맞으면 바로 세차해서 닦아줘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워터스팟, 제가 이제 워낙 강조를 많이 했죠. 워터스팟 조심해야 된다, 코팅제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이제 워터스팟이라는 이제
말은 이제 물에서 이제 자국이 남아서 말 그대로 이제 물 자국이 남는 거를 이제 워터 스팟이라고 이제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하는 워터 스팟은 이제 일반 세차로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워터 스팟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물자국 남은 것만으로는 이제 침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크게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세차하면 다 지워지니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 도장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워터 스팟이라는 게 어떤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냐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물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녹아 있습니다. 순수한 H2O, 그러니까 순수한 물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하수 같은 데는 이제 그 안에 미네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광물들이 녹아 있죠.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도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근데 워터 스팟을 남기는 원인이 되는 녀석이 뭐냐? 바로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 광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하수를 여기다 이렇게 찍 뿌렸단 말이죠, 도장면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물은 어떻게 되나요? 증발하게 되죠. H2O, 순수한 물은 증발을 하게 되고, 그 물 안에 녹아있던 나머지 미네랄들이 결국에는 이 도장면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은 증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미네랄 입자들이 굉장히 작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에 녹아있을 정도의 미네랄이니 얼마나 그 입자가 작겠습니까? 그 작은 입자의 미네랄들이 도장면 사이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모임으로써 이제 마치 이제 물자국이 물방울의 테두리 모양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박혀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워터스팟이 생기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워터스팟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셨으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지금 제가 워터스팟은 물속에 녹아있는 광물이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빗물 속에는 광물이 녹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비가 어떻게 내리는 거죠?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하늘 위에서 뭔가 핵을 만나서 그 핵을 중심으로 그 수증기들이 뭉쳐서 그게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점점 짙어지면 물방울이 커지면서 이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게 이제 비잖아요. 빗물의 근원은 그러니까 지상에서 증발된 순수한 물입니다. H2O. 그렇잖아요. 광물이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순수한 빗물 자체는 광물을 포함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제 빗물은 절대로 워터스팟이 안 생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비를 맞을 때 보통 이제 우리 황사다, 뭐 미세먼지다, 뭐 이런 먼지들을 이제 머금고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도장면에는 자국이 남습니다. 왜냐면 순수한 물만 있으면 증발하고 나면 아무 자국도 안 남아야 되는데 자국이 남아요. 왜냐면 그런 먼지들도 그 빗방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애들이 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흙탕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들이랑 같이 섞이게 되다 보니 이제 물 자국이 남는데, 하지만 우리가 수돗물이나 지하수 같은 세차장에서 뿌리는 물에 비하면 그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양이 월등히 적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워터스팟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애초에 워터스팟을 유발하는 그 미네랄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 육안으로는 똑같이 더럽거든요. 그냥 지하수물이 튀어서 더러워진 거랑 빗물이 떨어져서 더러워진 거랑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더러운 차예요. 근데 어떤 거는 도장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못 지운다 그러고, 어떤 거는 세차만 해도 웬만하면 다 지워지고. 무슨 차이냐? 결국에는 그 물이, 그 워터스팟이 뭘로 인해서 생긴 거냐?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물에 함유되어 있다가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이 남아서 그 도장면에 지금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빗물은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워터스팟을 크게 유발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지저분하게 뭐 방울 되어 있지만 그런 애들은 다 먼지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차를 하면 다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클리어 안쪽으로 파고들 정도로 입자가 작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비 맞아가지고 차가 너무 더러워. 근데 난 세차할 시간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세차장 가셔서 고압수만 뿌린 다음에 달드 하세요. 여기서 달드는 이제 달리면서 드라잉 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드라잉 같은 거 안 하고 세게 달려가면 이제 물기가 다 날아간다. 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빗물은 미네랄 함유량이 훨씬 적어요. 워터스팟이 남을 확률이 작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더러워요. 굉장히 더러운데 이거를 제대로 내가 세차를 하고 드라잉도 하고 에어로 쏴가지고 물기가 안 남게 잘 세차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물만 뿌려서, 그 세차장에서 쓰는 물은 상수도 아니면 지하수죠. 그 두 가지 물은 다 이미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미 그 땅 속 안에 있는 광물이 녹아들어 있는 물이에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량의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조금 깨끗해진 그런 물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미네랄이 녹아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파고들지 않는 워터스팟들이 지저분하게 있는 차를 그냥 내 눈에 좀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압수만 뿌려놓고 달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뿌린 물에 녹아있는 그 미네랄들이 도장면에 남아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달드 많이 하시는데 막 차가 고속으로 달려면서 드라잉 하는 게 완벽하게 드라잉이 될 수가 없어요. 차 안에 틈새가 얼마나 많은데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물기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런 물기들이 다들 남아가지고 워터스팟을 굉장히 심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세차할 시간이 없으시면 비를 맞고 더러워도 그냥 두세요. 물만 뿌리고 드라잉 제대로 안 하실 거면 그냥 두시는 걸 권고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그분이 아니 물이 워터스팟을 남긴다라고 하면 비 맞아도 그러면 비 그치자마자 가서 그때마다 세차해야 되냐? 아닙니다. 비 맞고 나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냅둬도요 워터스팟 그렇게 많이 안 생겨요. 왜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빗물 안에는 미네랄 함유량이 월등히 적다. 고로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나 도장면에 파고 들어가는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워터스팟은 생길 확률이 월등히 적다. 그러니 고압수만 뿌리고 달려서 드라잉하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셔라 라는 게 이제 제 답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진짜 비 올 때 테스트 패널 이렇게 비 맞추고 그리고 한 반은 이제 수돗물이나 이런 걸로 뿌려가지고 증발을 시켜본 다음에 어떤 게 더 애칭이 더 많이 되는지 도장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지 실험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뭐 세차할 때만 여기 세차장 와가지고 세차를 하는 사람이라 비가 올 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제가 여기 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로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좀 실험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워터스팟이 생기는 진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그 원인을 안다면 빗물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 맞으면 바로 세차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워터스팟이 다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고 아니면 왁스나 이런 걸로 충분히 보호가 되어 있고 그런 차라면 비가 와서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다음번 세차를 하시면 워터스팟 없이 깨끗하게 닦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비가 내리는 비를 빨리 세차 안 하면 다 워터스팟이 남는다 그러면 세상에 길거리에 가는 까만 차들 중에 워터스팟 없는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비 오면 바로바로 세차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뭐 하얀색 차는 워터스팟이 잘 안 보인다 치더라도 길거리 다니는 까만색 차들은 다 워터스팟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세차도 잘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빗물에는 크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오히려 세차를 할 때 워터스팟들이 내 세차 과정 중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디에다가 물 주는 그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그게 이제 주차해 놓은 차가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그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워터스팟이 남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잔디밭도 별로 없고 스프링클러도 별로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겪는 워터스팟의 원인은 세차장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차를 할 때 내가 쓴 물이 증발되지 않게끔 빨리빨리 세차를 해가지고 워터스팟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빗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은 또 뭐가 있었냐면 왜 저한테 투버킷을 안 쓰고 버킷을 하나만 쓰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투버킷 세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투버킷 세차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웬만하면? 말 그대로 세차를 할 때 버킷을 2개 쓰는 거고, 한쪽에는 샴푸물을 풀어서 쓰고, 한쪽에는 이제 헹굼 전용으로 써서 거기에는 물만 담아서 도자면에 닦고 나서 더러워진 미트를 이 헹굼 전용 미트에다가 닦고, 그 깨끗해진 미트를 이 샴푸 전용 버킷에 넣어서 묻힌 다음에 이제 세차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 투버킷 세차가 뭐 굉장히 그 정석 중에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투버킷 세차를 했었고요. 지금도 뭐 투버킷 세차가 뭐 효과가 없어서 제가 원버킷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이론적인 근거가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제가 왜 이제 투 버킷을 쓰지 않고 원 버킷만 쓰느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힘들어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게 버킷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왜냐면 이제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버킷을 2개씩이나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입문했을 당시에는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투버킷 안 쓰면 이제 하늘 두 쪽 나는 줄 알고
그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고 그 투버킷을 썼어요. 헉헉거리면서. 그랬더니 이게 미트질을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체력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질만 하고 나면 사람이 기진맥진해지는 거야. 별로 체력도 안 좋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트질을 하고 났는데 이제 벌써 처음 미트질을 했던 데는 막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워터 스팟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도장면을 지키려고 투버킷을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 체력이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워터 스팟이 더 많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데미지가 더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원 버킷을 쓰면서 이제 버킷 하나를 쓴다는 얘기는 그 안에 샴푸물도 있고 거기다가 헹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위험한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버킷 안에 오염물들이 계속 떠다닐 테니까 그 떠다니는 오염물들이 다시 미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밑으로 내가 도장면을 닦으면 이제 스크래치가 생긴다.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큰 버킷을 쓰고 그 밑에 그립가드를 2장이나 올리고 그 위에 워시보드까지 해서 그 오염물과 이 미트와의 물리적인 거리를 최대한으로 많이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 그 오염물들이 다시 밑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프리워시 고압수를 쏠 때 좀 더 꼼꼼히 많이 뿌린다든지, 아니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뭐 APC라든가 폼을 올려서 프리워시를 많이 해서 큰 오염물들을 많이 떨궈주면 그만큼 내 미트 안에 들어올 오염물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버킷 안에 쓰더라도, 하나의 버킷을 쓰더라도 이제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제가. 그러니까 투버킷 세차가 분명히 안전한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 그 투버킷 세차의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버킷 2개를 다 끌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시간 안에 이제 물이 마르면서 생기는 워터 스팟이라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은 원버킷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버킷을 사용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위험하지 않더라. 아까 말씀드린 그립가드를 2개나 쓰고 있고, 그리고 프리워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함으로써 그 원버킷을 쓰더라도 오염물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를 좀 최소화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세차를 할 수 있더라. 괜히 그 말라가는데도 투버킷 고집하다가는 워터 스팟 때문에 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에서 배워서 지금까지 원버킷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세차하는 환경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물이 잘 뭐 증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투버킷을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리고 뭐 체력도 괜찮으시고 뭐 이래서 나는 투버킷 써도 크게 어렵지 않아 이러면 투버킷을 쓰시는 게 분명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버킷을 쓴다라는 것도 이제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버킷을 2개를 쓴다고 해서 다 투버킷 세차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다음 휠 가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버킷을 2개를 쓰면 다 안전한 투버킷 세차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봐야 해요. 버킷만 2개 쓴다고 그냥 나는 세차하면서 절대로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저는 DK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쓰시는 제품 똑같이 다 쓰는데 저는 세차만 하면 제 차에 기스가 막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것들. 이게
그런 분들은 이제 영상에서 보는 저의 모습 그리고 제가 쓰는 제품을 그대로 쓰면 아무 문제 없이 세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제가 투버킷 세차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버킷을 2개 써요. 심지어는 쓰는 버킷까지 똑같이 맞췄다 이거죠. 미트도 똑같이 썼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미트질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압을 주는가, 얼마만큼 자주 버킷 안으로 들어가서 헹궈 주는가, 그리고 헹궈 주더라도 얼마만큼 꼼꼼히 헹궈 주는가, 뭐 이런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버킷을 2개 쓰고 나는 DK가 쓰는 똑같은 미트를 쓰기 때문에, 똑같은 샴푸도 쓰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 안에 저 사람이 미트질을 할 때 어떤 테크닉을 쓰는지,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미트질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닦는구나, 아, 미트를 헹궈줄 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꼼꼼하게 헹궈주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미트도 얼마만큼 평소에 관리를 하는지 깨끗하게. 저는 제 타올과 미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장면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은 그 어떤 누구한테도 관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집안일 정말 안 도와줘요. 예, 자랑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데 근데 그런 제가, 전 부엌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제가 와이프한테 절대 안 맡기고 제가 직접 꾸역꾸역 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타월 빠는 거랑 미트 빠는 거, 그리고 제 폴리싱 패드 관리하는 거, 도장면에 직접 닿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병적으로 관리해요. 다 따로따로 세탁하고요,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세탁하고요, 그리고 1년이 안 됐더라도 딱 봐서 상태 안 좋으면 바로 버려요. 왜냐면 그거 아끼려다가 내 도장면이 상해가지고 결국 폴리싱하면 그 이상의 돈이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버킷 2개에 샴푸 풀어서 하면 다 그게 투버킷 세차가 아닙니다. 그 안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 사람이 어떻게 프리워시를 하고 고압수는 얼마나 꼼꼼하게 쏘는지, 스노우폼을 뿌린 다음에 얼마나 대기를 하는지, 미트질을 할 때 얼마만큼의 가압을 주는지, 얼마만큼 자주 미트를 헹궈 주는지, 뭐 이런 아주 많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버킷 2개 쓰니까 난 투버킷 세차야, 나는 완전 정석대로 하고 있어, 나는 아무리 세차를 해도 기스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DK님하고 똑같은 버킷에 똑같은 미트를 쓰는데도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외의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한 편만 보고, 그 한 편만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비슷하게 따라만 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제품에만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 사람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차를 세차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숨김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자꾸 세차를 하는데 자꾸 워터스팟이 생겨요, 왜 그러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트질 할 때마다 기스가 생겨요, 이러면 내 프로세스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를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실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또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때의 쾌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버킷 세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됐던 버킷을 하나 쓰느냐 2개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점검하고 보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DK가 버킷 하나 쓰니까 하나 써도 되나 보다, 혹은 DK는 버킷 하나 쓰니까 잘못된 거네, 난 원래 2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버킷을 하나 쓴다, 두 개 쓴다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이나 뭔가 그 사람의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휠을 다 청소해 준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쏴주고 그 다음에 폼을 뿌려줘서 폼으로 오늘은 프리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듀얼링 타임을 준 다음에 고압수로 다시 걷어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폼을 올려줬어요. 네, 뭐 제가 하는 스타일 잘 아시죠? 저는 미트질 하기 전에 절대로 그냥 거품이 없는 도장면에다가 미트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올려주고 이제 미트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버킷과 그립가드는 사용하면서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질문은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예요. 뭐냐면 왜 여러분들 우리 카샴푸 고를 때 이게 중성이냐 아니냐, 뭐 이게 약산성이냐 혹은 뭐 이게 알칼리성이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 보잖아요. 저도 이제 해외 유명 유튜버가 이제 한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과연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라는 게 이 케미컬이 안전하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구독 중인 이제 해외 이제 디테일링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과연 중성이면 모두 다 좋은 거냐? 과연? 그러니까 중성이 안전한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먹는 물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중성이니까, 혹은 이제 pH 지수가 7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물인데, 우리가 이제 막연히 세차에 사용하고 있는 그 케미컬들, 뭐 APC라든가 뭐 아니면 워터 스파 리무버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칼리성 혹은 산성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워터 스파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워터 스팟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네랄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걔네들은 염기성,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성의 케미컬이 닿아야 중화가 돼서 제거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틀리다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럼 과연 중성인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냐? 또 반대로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인 거는 모두 다 안 좋은 거냐? 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의외로 보니까. 마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보지도 않고 그냥 pH 농도만 봐도, pH 지수만 가지고 이건 산성이니까 위험해, 이건 산성이니까 피부에 닿으면 안 돼, 차체에 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케미컬 중에, 화학물 중에 정말로 인체에 유해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유튜버의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는데 진짜 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저도 그냥 막연하게 중성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주위를 한번 보니까, 관심을 갖고 둘러보니까,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이제 아들, 6살짜리 아들이 이제, 애니까 당연히 굉장히 순한 제품을 쓸 거잖아요. 몸 씻겨줄 때, 목욕을 시켜줄 때. 제가 이제 제 아들 목욕을 자주 시켜주는데, 굉장히 이제 순하고, 뭐, 알러지가 없고, 뭐, 제 아들이 약간 알러지 체질이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 거 되게 꼼꼼하게 좀 따지는데, 제 아들이 쓰고 있는 샴푸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독일의 무슨 엄청 유명한 제품이래요. 저희 와이프가 뭐 유별나게 이거 막 사가지고 하는데, 얘는 어떤가 하고 제가 봤는데, 거기에 버젓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인체에 정말 안전한 약산성 샴푸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인체에 제일 무해한 건 중성 아닌가? 주방세제도 중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서 중성으로 애 샴푸를 안 만들고 약산성으로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버의 말을 안 들었다면, 이거는 약산성이니까 우리 애한테 쓰면 안 되지, 이거 절대로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점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산성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고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성분들로 말미암아 이런 산성이 됐는지 알칼리성이 됐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이제 표현 중에 pH 뉴트럴이라는 게 있고요. pH 뉴트럴은 말 그대로 중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세차용품에 그 설명서를 보면 pH 뉴트럴이라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pH balanced. 그러니까 말 그대로 pH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pH 뭐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면 pH 밸런스가 많지 pH 뉴트럴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유튜버도 그러는 거예요. pH 밸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네들이 과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지. 어디에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중성이면 중성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밸런스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를, 뭔가 이제 세정을 작업을 하는 그런 세정제가 효과를 보려면 필연적으로 중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이가 알러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피부를 안전하게 닦아주려면 당연히 중성을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샴푸를 쓰는 그 목적은 머리에 있는 오염물을 닦아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샴푸가 오염물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한다면 그게 중성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머리에 있는 오염물을 잘 닦을 수 있으면서도 중성일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머리에 있는 오염물을 깨끗이 닦으면서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약한 산성이나 약한 알칼리성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제가 이해한 바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게 중성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APC를 쓴다 이거죠. 오염물을 당연히 닦기 위해서 다목적 세정제를 쓰겠죠. 근데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게 안전하다라는 걸 현혹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현혹이란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중성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APC를 중성으로 만들었는데 뿌리고 나서 했는데 오염물이 안 닦여.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우리가 APC를 쓸 때는 오염물이 있어서 그걸 닦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다면 그게 아무리 안전한 중성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pH가 뭐 어디까지는 자동차에 혹은 인체에 무해한지 이런 거는 얼마만큼 그 케미컬을 자주 접하고 얼마만큼 많이 뭐 이렇게 신체에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 중성이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 마치 중성이 아닌 알칼리성 산성은 굉장히 위험하고 차를 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휠 클리너, APC 뭐 이런 각종 케미컬들 있잖아요. pH 뉴트럴이 아닌, 중성이 아닌 알칼리성이라든가 아니면 산성인 케미컬들을 요새 좀 써보고 있어요. 제가 뭐 특정 상품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정말로 이게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용함으로써 내 차에 해가 되지 않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써보고 정말로 괜찮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밝히고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한 달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써보면서 정말 해가 없는지 괜찮은지 안전한지를 좀 검증을 좀 해보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기존에 썼던 중성 휠 클리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니까, 근데 이제 좋은 효과를 보는 대신 만약에 데미지를 준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써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차에다가 실제로 그런 케미컬들을 써보면서 효과가 좋은 건 일단 제가 벌써 대번에 알았고, 데미지를 주는지 내 차에 피해를 주진 않는지를 지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제가 정말 괜찮은 제품인 걸로 검증이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말을 하면서 미트질을 하니까 이쪽이 좀 말랐네요. 햇볕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미트질을 좀 빠르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클레이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클레이하고 이제 관련된, 여러분들 뭐 대부분 클레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도장면에 이제 박혀 있는 오염물이나 이제 낙진들, 그런 것들, 일반 세차로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면에 박혀버려서 그런 오염물들을 이제 빼내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의 제품인 거죠. 클레이는 말 그대로 그 고무차락처럼 생겼어요. 애초에 나온 클레이 바라는 제품은 고무차락처럼 생겨가지고 그 고무차락처럼 생긴 거를 이 도장면에 이렇게 문지르면 그 고무차락이 지나가면서 튀어나와 있는 도장면에 박혀있는 오염물들을 싹 빼가는 뭐 이런 제품인데, 이제 도장면을 이제 만져봤는데 오돌도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거 클레잉 하셔야 돼요. 철분 제거제 뿌리세요.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클레잉은 반드시 데미지를 줍니다.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클레잉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장면에 기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혹 뭐 좋은 루버에 좋은 클레이바를 쓰면 데미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면 클레이라는 그 제품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장면에 이런 오염물이 박혀 있다 이거죠. 거기를 내가 클레이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얘는 찰흙이니까 뭔가 튀어나온 게 있으면 얘를 확 잡아서 빼간단 말이죠. 이렇게 쏙 빼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뺐어요. 그러면 나는 계속 클레잉을 하면서 이렇게 비빈단 말이지. 그러면 도장면에서 빠져나온 그 오염물은 계속 여기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계속 나는 왕복으로 문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미지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절망을 하시는 게 뭐냐면 도장면이 오돌도돌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클레잉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클레잉 뭔가 찾아서 샀어. 다음번 세차할 때 클레잉 열심히 합니다. 오, 부드러워진 것 같아. 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세차를 마치고 드라잉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데미지들이 기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기스의 정도는 얼마만큼의 많은 오염물들이 박혀 있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 색깔도 중요하죠. 검정색 차라면 그런 데미지들이 잘 보일 거고 흰색 차량이라면 덜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클레잉을 폴리싱을 할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폴리싱을 위해서 이 차를 전처리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에요. 데미지 때문에. 데미지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데미지가 안 생깁니까? 우리가 미트질을 할 때는 이런 털이 있는 미트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오염물이 이 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샴푸를 쓰고, 그리고 물을 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염물을 닦아요. 떨구려고. 근데 클레잉은 어떠냔 말이죠. 기껏해야 샴푸물이나 루버로 윤활력을 늘리는 거 말고는 클레잉 안에는 털도 없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비비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데미지가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데미지가 생긴 걸 알아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오염물이 많이 박혀 있지 않아서 별로 클레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 이 두 경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가 폴리싱을 할 거야. 어차피 폴리싱을 할 거라면 클레잉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면 단지 그냥 내가 만져봤을 때 너무 오돌도돌한 것 같아. 그 오돌도돌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클레잉을 하시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볼 때마다 짜증날 거예요. 오돌도돌한 거는 안 만져보면 괜찮잖아. 안 만져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기스가 난 건 안 만져봐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 더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폴리싱을 하실 게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클레잉을 절대로 추천 안 해요. 폴리싱을 위해서 클레잉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클레잉은 될수록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클레이 관련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클레이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제가 고압수 뿌리고 나서 드라잉 하면서 다시 할게요.
자, 드라잉까지 마쳤고요. 이제 타이어에 물기를 좀 닦아주고 드레싱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하면요, 뭐를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라는 그런 류의 질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철분 제거제는 얼마나 한 번씩 뿌려줘야 되나요? 뭐 클레잉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류의 질문에는 다들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건 차마다 다릅니다. 그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차마다 주차 환경도 다르고 주행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은 클레잉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철분 제거제를 뿌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철분 제거가 필요한 상황인 건지, 혹은 클레잉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얼마나 자주 넣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뭘 보고 우리가 기름을 넣어야 될 때를 알죠? 예. 연료 게이지를 보고, 연료 게이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이제 기름을 넣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클레잉도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일단 폴리싱 하기 전에 말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고, 거기에 추가로 클레잉이 필요한 순간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도 클레잉을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비유로 말씀드리면, 연료 탱크가 아직 많이 차 있는데 주유소로 갈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클레잉을 하실 때는 내가 지금 내 도장면이 얼마만큼 거칠어서 내가 클레잉을 폴리싱 하기 전에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런 얇은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얇은 비닐을 손에 끼고 도장면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러면 도장면에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면 클레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 세차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세차하기 전에 더러운 상태의 차는 어떤 차도 다 거칠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일반 세차로는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세차를 마친 후에, 세차를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요 테스트를 해 보시고, 거칠구나 이러면 내가 폴리싱을 하기 전에 클레잉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보고 판단하는 거지, 이거를 단순히 시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분 제거제랑 이제 클레잉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철분 제거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철분 제거제가요, 가격이 일단 꽤 비쌉니다. 왜냐면 한 통이 싼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쓸만한 것들 보면 보통 500ml가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를 해요. 1리터는 20,000원 이상의 가격을 합니다. 이게 차 전체를 넉넉하게 철분 제거제를 뿌리려면 한 번에 한 1리터 정도는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철분 제거제 하나 뿌리는 것만으로 20,000원 이상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인데, 그러면 철분 제거제를 하면 도장에 오돌도돌한 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서 도장면에 박혀 있는 거는
철분뿐만이 아니라 각종 오염물, 낙진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분 제거제는 말 그대로 철분을 녹여서 제거하는 그런 케미컬이기 때문에 철분을 제외한 뭐 타르라든가 이런 기타 오염물들에는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 제거제가 도장면이 오돌도돌한데 뿌려주면 마치 마법같이 도장면을 다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철분 제거제는 도대체 그러면 역할이 뭐냐? 제가 이제 클레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레잉을 할 때 도장면에 오염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연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쌓이게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클레잉을 하면서 그 많이 오염물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많은 오염물로 계속 비비게 되니까 스크래치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미트질을 하기 전에 프리워시를 먼저 해서 큰 오염물들을 먼저 미트질을 하기 전에 떨궈내고 나서 미트질을 하듯이 철분 제거제를 통해서 도장면에 박혀있는 많은 오염 중에 철분들을 먼저 녹여줌으로써 클레잉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분 제거제를 안 하고 클레잉을 하면 클레잉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클레잉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데미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뭐 철분 제거제가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처리 과정 중에서 나는 클레잉이냐 철분 제거냐 둘 중에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철분 제거제는 생략하더라도 클레잉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클레잉은 철분을 포함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반면 철분 제거제는 철분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철분 제거제가 너무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철분 제거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조금 더 데미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타이어까지 다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관리제만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제 손에 보이시나요? G테크닉의 C2V3가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바이킹 스프리츠를 발라야 하죠. 왜냐면 이제 바이킹 코트를 발라줬으니 바이킹 코트 전용 관리제인 바이킹 스프리츠를 발라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세차 때 바이킹 스프리츠를 써봤거든요. 근데 잔사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진짜로 거의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계속 쓰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세차를 못할 것 같다. 바이킹 스프리츠랑 저랑은 성격 차이가 아주 심해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이킹 코트가 올라가 있지만 관리제는 C2V3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킹 코트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뭐 물론 제가 이제 사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진가를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제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저랑은 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바이킹 코트 내가 장인이다, 바이킹 스프리츠 어떻게 뿌리는지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참았거든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제가 참았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폴리시 엔젤의 고수, 그 중에서도 바이킹 코트의 장인이 계시다면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C2V3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C2V3는 진짜 잔사도 없고 너무 작업이 잘 되는데 정말
바이킹 스프리츠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날 그거 작업하는데 원래 촬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일단은 먼저 한번 써보고 나서 나중에 촬영하자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와, 네,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네, 뭐 제가 나쁜 제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나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검정차 오너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이더라고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법을 진짜 제대로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좀 주십시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솔직히 버리긴 아깝긴 하거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도저히 사용이 안 되는데. 자, C2V3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지테크닉에서 나온 유리막 코팅제의 관리제입니다. 그래서 바이킹 코트와의 궁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막 잔사가 많이 남는다던가 아니면 밀어낸다던가 뭐 이런 거 없이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사 없이 잘 적용이 되는 제품도 있는 반면 와, 진짜 바이킹 스프리츠는 닦아도 계속 잔사가 남아가지고요. QD 작업을 하는데 차 한 대 다 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코팅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채널의 구독자 수를 오픈을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지금 현재 오늘 기점으로 9,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40살 먹은 아재가 세차하는 채널에 9,000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을 해주셨다는 게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조만간 아마 이 영상을 보셨을 때쯤이면 이미 공지가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10,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채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많은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제가 전부 다는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제가 좀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구독자님의 차량을 풀 디테일링을 해드리는 걸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풀 디테일링을 하면 이제 광택부터 시작해서 그 유리막 코팅까지. 내부는 제가 내부 세차는 안 하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부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안에 케미컬을 전혀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로만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내부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외부에 관한 한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을 해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공지가 나갈 거고요. 아니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공지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정의 금액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차장에, 아무래도 저도 돈을 주고 이용하는 셀프 세차장이기 때문에 그 구독자님의 차량을 작업하는 그 기간의 사용료는 지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사장님께서는 뭐 이벤트니까 그때만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업자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사장님께 해드리는 바도 없는데 제가 뭐 무료로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그래서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금액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직 제가 사장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볼 거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장님한테 소정의 금액을 입금을 하셔서 저한테 주실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해 올 거고 그냥 구독자분께서는 차량만 여기다가 놓고 가시면 제가 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조만간 혹은 이 영상이 나가기 조금 전에 이미 공지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제 작업을 할지는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구경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와서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근처에 계신 분이라면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워시앤토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바이킹 코트를 완성시키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C2 V3를 올리니까 아주 말끔하니 부드럽게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해도 끝이 없네요. 이러다가 밤새도록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드리지 못한 질문은 또 다음번 워시앤토크 시간에 다룰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아래 댓글에다가 허심탄회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